14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이제 법 1조입니다. 드디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간접 목적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3번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이 이제 이번 시험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정의를 보면은 조금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어쨌든 목적은 그대로 암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읽어보고요. 15페이지 이제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 용어의 정의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인중개사 제도 할 텐데요. 용어 정의 이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이제 처음으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용어의 정의.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이런 뜻인데요. 즉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 사전적 용어 정의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맨 먼저 중개가 있는데 이 중개라는 것을 초등학생들이 쓰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중개 찾아보니까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에 통합 검색으로 중개를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국어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중개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 중개라는 뜻이.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게 용어정의입니다. 만약에 이런 국어사전적 의미라면 굳이 용어정의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니까 굳이 용어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용어정의가 다 있습니다. 공법 아직 안 배웠는데 공법에도 용어정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로. 예를 들면 도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도로라는 용어가 이게 도로법상 도로와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이다 아니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아파트 안에도 통과도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도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다. 왜냐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로의 용어정의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냥 그 주차장에서 그냥 잠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도 그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건축법의 도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m 도로는 그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달동네 가면은 도로가 좁은데 어디 뭐 서울에 가면 그런 거 뭐 번동 저런 데 올라가 보면 산꼭대기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도로 좁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에 보면 막 허름한 판잣집 있는 거 새로 안 짓고 있더라고요. 왜 못 지어요? 새로 지으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2m 밖에 안 돼. 예를 들면 1m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도로가 이게 있는데 이걸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이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죠? 도로에 접해야 돼. 그럼 도로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4m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1m 후퇴, 이쪽으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1m 후퇴해서 이걸 4m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4m 만들고 나면 집 지을 땅이 없잖아요. 옛날 판잣집. 그래서 다시 못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용어정의가 중요하다. 특히 2차 과목이 있어요. 용어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중개가 되어 있나요? 맨 먼저?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일단 중개대상물을. 그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알선해도 그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알선하고 중고자동차를 알선하고 돈을 많이 받아도 중개 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금. 지금 요즘 권리금이 문제가 되고 있죠. 권리금을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문제되고 있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이 판례는 어쨌든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개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하고, 예를 들어서 권리금 1억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5천만 원 받아 먹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중개 수수료는 0.9%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중개 보수. 그렇죠? 최대가 0.9인데 50% 받아 먹었다고요. 법에 위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권리금 1억, 지금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 새로 들어올 임차인한테 1억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소개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소개비를 5천만 원 받아 먹어서 반. 뭐 이렇겠죠. 5천만 원만 받아주라, 권리금.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럼 내가 1억 권리금 받으면 내가 5천만 원 먹어도 좋냐? 좋다. 해서 5천만 원 먹었어요. 위반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알선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받는 돈도 중개보수는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지금 올해 시험까지는 중개수수료라고 했고요. 내년 시험부터는 중개보수라고 바뀌었어요, 용어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좀 실수를 자꾸 할 수 있어요. 자꾸 입에 이때까지 중개수료라고 불렀거든요. 올 시험까지는. 그 내년 시험부터는 이제 2015년 시험부터는 중개보수라고 부른다고, 수수료라고 부르지 않고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요.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많이 들어봤고 이게 민법에, 계약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모든 법의 바탕이 되니까 자꾸 민법을 많이 보시라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각각 몇 시간씩 민법에서 강의해야 될 테마입니다. 사고 파는 게 매매고 교환은 바꾸는 거고,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죠. 차임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고, 즉 대가를 내는 게, 돈을 내는 게 임대차고, 돈을 안 내고 공짜로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사용대차라고 부르죠. 사용대차. 민법 용어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모르는 용어, 이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제가 자꾸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내년에는 어렵게 나온다고 했는데요. 어렵게 내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제 아마 민법보다는 점수가 잘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그 밖의 권리라고만 해놓고 이 그 밖의 권리가 뭔지 판례도 별로 없고 법조문에도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이게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밖의 권리가 뭔지.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 밖의 권리가 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물론 나옵니다만은 지금 법 조문에 있는 것만 보자고. 일단 중개는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요.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그 아까 권리금을 알선하는 건 중개 아니고요. 자동차 알선하는 것도 중개 아니고요. 여러분들 노트 알선하는 거, 뭐 서브노트, 노트 적은 거 옆에 사람한테 팔았어요. 너무 필기 잘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100만 원에 팔고 소개비를 90만 원 받아 먹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중개했잖아요. 소개하는 게 중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반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왜? 그건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쟁이가 중요하다고요. 자,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중개대상물은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개대상물 5가지밖에 없어요.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것만 중개대상물입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수료도 중개보수도 아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가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국어사전하고는 다르다고 했어요, 뜻이. 자, 중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이렇게 하면 조금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중개보조원. 이 6개 용어 중에서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서 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자,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글자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근데 용어 정의는 다릅니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고요. 중개업은 3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3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한계고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수를 안 받으면 이거 하나만 빠져도 중개업이 아니에요. 돈 안 받고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자격증 안 따도 중개는 해도 됩니다. 중개는. 그 중개를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중개를 직업으로, 업으로 하려고. 업이라는 건 직업의 줄임말이죠. 중개업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 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죠? 중개는 아무나 해도 돼요. 자격증 없는 사람도. 그러면 걸리면 만약에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이 3개 중에 하나만 안 했다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거든요. 돈 안 받고 공짜로 했는데요 하면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무자격자가 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요. 돈 안 받고 그냥 해주는데요 하면 처벌 안 받아요. 그럼 돈 받은 게 입증됐어. 그러면은 돈 받았는데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요.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 번 딱 받았는데 그것도 한 번 받는 것도 안 됩니까? 하면 처벌 못 해요. 업으로 해야 돼요. 업이라는 건 뭐예요?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반복한 게 아니고 나는 태어나서 한 번 받았다. 이렇게 하면 또 처벌 못해. 계속 받았다는 걸 입증 못하면. 또 계속 받았다는 게 입증됐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받기는 받았는데 그거는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인이다. 애인이다. 친구다. 배우자다. 이모다. 고모다. 초등학교 동창이다. 하면 처벌 안 받아요.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면. 그럼 중개업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 그냥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한테 돈 받고 소개를 계속 지급을 하는 게 중개업이에요. 평소 알고 있던 초등학교 동기들에게만,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애인에게만 중개 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격증 취득 안 해도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자격증 안 따고도 취득하지 않고도 중개는 해도 돼요. 중개업은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고.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그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자격증 취득한다? 중개하려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려고, 직업적으로 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죠. 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평소 모르던 사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6개가 있는데 이 중개, 중개업 한 글자 차이고 요거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조금씩 차이 나죠, 글자가.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오면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은 뭐냐면 아마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이 법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이 법이라 하면 공법 공부하면서 이 법이라고 나오면 무슨 법이에요? 6개 법이 있었잖아. 아까 공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법 하면서 이 법 이런 말 나오면 그거는 건축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말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서 합격해야 됩니다.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중개업자를 말한다. 다 X죠? 단순히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취득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는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냐 하면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우리 교재에 개업 공인중개사 4번에 나와 있죠.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지금 아까 연역에 보면 자유업에서 시작해서부터 지금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죠? 아까 자유업, 인가제, 허가제, 신고제, 등록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한 거잖아요. 옛날도 아니고 불과 올해 시험까지는 뭐라고 불렀다? 중개업자라고 불렀다고. 올 시험까지는 25회 시험까지는 중개업자라고 부르다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시험부터 이제 26회 시험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게 자꾸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불과 한 달 전까지 강의할 때는 뭐라고 했다고요?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이제 26회 시험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그 취지가 이건 중개업자들이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중개업자, 복덕방, 중개인 이런 게 옛날에 사기친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자격증 안 따고 하신 분들이.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복덕방, 중개인, 중개업자 이런 말 들어가면은. 근데 공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인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 이 뜻이죠. 공인중개사라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중개사니까 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인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태권도 공인 몇 단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이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거니까 그 공인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공신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또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중개업자는 뭐고 중개인은 뭐고 공인중개사는 뭔지 이걸 구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6회 시험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업을 한 사람이다.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한 사람. 개업하려면 등록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입니다. 보조원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고용당한 사람을 고용인, 고용한 사람을 고용자. 또는 누가 고용했어요? 고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했죠? 그래서 고용인, 요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부르고요. 사장을 고용자라고 부릅니다. 고용인입니다. 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거기에 용어정의 16페이지에 보시면 16페이지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번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생활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 같은 점은 둘 다 고용인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자격증 없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보조원입니다. 자격증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못합니다. 이게 또 어려운데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근데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 이제 법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으면 유권해석을, 유권해석이라는 법 해석 방법에는 민법에 보면 한목적성, 유권해석, 물리해석 이런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시험에 유권해석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유권해석이라는 말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그래서 유권해석을 중개업무가 뭡니까?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민을 넣는다고요. 그러면 민은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주 안에 그 답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이 오는데 맨 밑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찍혀서 오면 그게 유권 해석이에요. 유권, 있을 유자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해석이죠. 주무부서가 국토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찍혀서 답변이 들어오면 그게 유권 해석이에요.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중개 업무는 무엇인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법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는데 뭡니까? 물으니까 국토부 답변 중개 업무란 실질적인 중개 업무로서 확인 설명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이라든지,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업무이므로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못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요.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못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업에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손님을 데리고 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그거는 현장 안내 및 단순히 보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보조는 둘 다 할 수 있어. 소속 공인중개사도 보조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도 보조할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장 안내는 아무나, 빈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건 아무나 가능하다고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 데리고 가면, 저도 데리고 가보니까 한 말 안 하고 이 딱 닫고 한 100m 걸어가려면 이상하죠, 분위기가. 그럼 계약 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잖아요. 친화력을 발휘해가지고 말도 좀 하고 이렇게 지내야 계약하기가 쉽잖아요. 딱 닫고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그럼 정적이 흐르면 좀 이상해. 그럼 절대 계약 안 되더라고. 그렇게 가가지고 한 말 없이 그냥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면은 갔다 왔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면, 이론적으로 보면 보조원은 말하면 안 돼요. 보통 물어요. 그 융자는 얼마 돼 있습니까? 손님들이 가면서 묻는다고. 이론적으로 그럼 융자 얼마 돼 있습니까? 물으면 보조원이 얼마 돼 있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론적으로 하면. 이론적으로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 보조원은 보조만 하고 데리고만 다니지 확인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보조원은 일단 보고 마음에 드시면 우리 사장님이 들어가면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융자가 얼마 돼 있다, 여기 교통이 편리하다 이런 말 설명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그런 말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안 돼. 근데 현실적으로 해야 하네요?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그냥 말하는데 말 못합니다. 나는 보조원이라서 더 이상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계약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자격증 따고 나서는 정말 이거 법대로 하면 계약하기 힘들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다 지키려고 하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보조원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확인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단순히 현장 안내만 해야 돼요. 보조만 해야 된다고. 보조하는 그냥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빈집.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도 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소속공인회사는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전부 직원이 잘못해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직원도 책임이 있지만 전부 개업공인회사 사장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들이 안 맡겨. 소속공인회사한테 계약서 적는 걸 잘 안 맡겨요. 어차피 소속공인회사가 잘못해도 개업공인회사 즉 사장한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다시 한번 차이점을 보면은 소속공인회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하거나 둘 다 할 수 있다고.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다. 그 중개 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이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한다. 즉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은 못하고 단지 보조만 할 수 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격리, 돈 오늘 쓴 거 돈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보니까 또 배고파요. 가만히 있으면 오후에 그 간식 사 먹고 한 거 장부에 적고 이런 건 해도 된다고요. 보조하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요.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고, 자격증 있는 소속공인회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제 용어 정의는 계속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게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이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중개대상물. 일단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요. 이제 세부적으로는 또 그 단계가 있어요. 계속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단계별로.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뭐가 있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있어 임목, 설립자, 나무목자,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순서는 공장재단이 먼저 나와 있고 광업재단이 먼저 나와 있는데 우리 책은 지금 광업재단이 먼저 돼 있죠. 순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토건, 토지, 건축물, 입공광. 토건, 입공광. 같이 시작. 말도 안 되는데 자꾸 해보면 말 돼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중개대상물 5가지가 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지금 자세하게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뒤로부터 이제 17페이지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단순히 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토지 이렇게만 돼 있지 무슨 토지 구체적으로 공법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중개사물에 대한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보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뭐 아파트, 상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적시가 돼 있다고요. 아 토지니까 아파트, 상가가 아니구나. 토지면 예를 들어서 하천, 도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국어 이런 식으로 막 열거가 돼 있다고 중개사물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보면 그냥 막연하게 토지 이렇게 돼 있다고 중개사물. 그러면 모든 토지가 다 중개사물 돼요 안 돼요? 근데 월드컵 경기장 토지잖아요. 중개사물 돼요 안 돼요? 잠실 야구장 토지잖아요. 한강 물 다 퍼내면 토지잖아요. 중개사물 되냐고 안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 법조문에 그냥 토지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어려워요. 관념적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쉽고요. 그래서 법조문에는 그게 토지 돼 있지만 해석상 모든 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돼. 즉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토지만 중개사물 되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국유지나 공유지, 즉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중개, 소개할 수 있는 대상물이니까 사고 팔 수 있어야 소개가 되는 거죠. 나라 땅은 청와대 땅은 중개사물 돼야 안 돼요. 청와대 건물 말고 땅, 토지 있잖아요. 그것도 토지잖아요. 중개사물 안 되죠. 국가 소유잖아요. 청와대 토지.
노원, 구청, 토지, 건물 다 중개사물 안 되죠? 지자체 소유잖아요.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좀 애매하고 짜증나요. 쉽다고는 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또 굉장히 짜증나게 돼 있어요. 공법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면 할수록 쉬워요. 왜냐하면 다 읽어져 있기 때문에 중개사물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는 그냥 토지 이 말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런 내용이 더 없다고 부가 설명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 해석상 토지는 모든 토지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 소개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의 객체,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안 되는 것만 적어볼까요? 토지 중에서 중개사물이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게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 중개사물 아닙니다. 광물 채굴권은 우리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면 그 석유는 광물 채굴권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습니다. 개인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아닌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시험에 무주부동산 시험에 나왔어. 무주부동산. 아직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안 했는데 민법이 중요하다고 했죠. 무주부동산. 무주라는 건 주인 없는 부동산. 누구 소유냐고요?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자 것입니다. 먼저 가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동산은 부동산, 동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죠. 동산은 움직이는 게 동산이고요. 강아지 같은 거 주인 없는 거 돌아다니는 거 먼저 가지는 사람이 주인이라고요. 동산 움직이는 거는. 부동산 안 움직이는 게 부동산이죠.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 건축물이잖아요. 안 움직이는 거. 동산 움직이는 게 동산이고요.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거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동산이에요. 움직이는 게 동산, 안 움직이는 게 부동산. 말 뜻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물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바다라든지 바다, 빈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바닷가에 그 만조수위와 간조수위 사이 바닷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보면 그 물 빠졌을 때는 땅이 되어 있다가 물 들어오면 또 물 바다로 되고 이런 땅 있잖아요. 그걸 빈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중개사물 안 되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만조수위 시 물이 가득 찼을 때까지가 경계거든요. 이제 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천, 도로 중개사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천, 도로? 하천, 도로는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천, 도로는 개인 하천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 사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개인 거라면 중개사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한강처럼 개인 게 아니라면 안 되겠죠? 국가 지자체 거라면 안 되겠죠? 하천도 지방 하천, 국가 하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냥 막연하게 토지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게 내면에는 굉장히 많은 해석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건축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건축물을 말하냐. 차라리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하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판례는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민법 99조 제가 말했습니다. 적어놨다가 99조 한번 찾아보세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민법 99조 1항에 보면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민법 99조에 보면. 그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뭐라고 돼 있냐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는. 민법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정착물이 건물도 아니니까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민법에서는.
그럼 건축법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벽이나 기둥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또는 하고 및하고 다르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벽이나 기둥만 있으면 되고 지붕이 있으면 그건 건축물이라고요. 물론 벽하고 기둥 다 있어도 건축물이죠? 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뭐 팔각정 이런 것도 기둥밖에 없잖아요. 건축법상 건축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민법상 건축물은 아닙니다. 민법에는 주벽까지도 있어야 된다. 따라서 뭐 지금 듣고 잊어먹으면 됩니다. 나중에 계속 하니까 그 판례에 의하면 우리 주차장에 기름 5만 이상 넣으면 무료로 세차해주고 이런 기계 있잖아요. 이동식 기계. 그래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가 있다고요. 그러면 해당되면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면 그걸 중개하고 계속 직업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한 거죠. 중개상물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상물이 아니라면 중개상물 아닌 건 아무나 해도 되죠.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하든 공인중개사법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중개상물일까요 아닐까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돼요. 지금 틀리 보는 게 오히려 시험 볼 때는 약이 돼요. 자꾸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온 대로 말해요. 된다고요? 병 생겨요. 자꾸 너무 고민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자꾸 틀리게 해도 안 됩니다. 판례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중개상물이.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 판례는 한 건 소개하고 500만 원씩 받고 3건 소개하다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고발당했어요. 근데 처벌 안 받는다. 왜?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이유는 건축법상 건축물이긴 하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민법은 주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벽은 없다고. 기둥하고 움직이니까 주벽이 없잖아요. 벽이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주벽이 있으면 기계가 움직이면서 세차하잖아요. 판례는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아니다. 또 판례는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건축물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몇 동 몇 호 나와 있고 아직 12층 건물 안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상물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만, 즉 개업 공인중개사만 소개하고 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된다라고 판례에 나와 있다고. 그냥 법조문에는 건축물 이 말밖에 없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임목,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그래요. 등기된 나무, 설립자, 나무목자. 등기된 나무는 반드시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어요. 생립, 살아서 날생자,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죠. 등기된 나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럼 등기 안 된 나무, 그냥 수목의 집단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등기된 나무 시험에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왜? 지금 나무 등기하는 사람 없죠. 현실적으로 임목 등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면 기업체를 하는 사람이 그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려니까 융자가 많이 안 나와요. 담보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장 부지, 즉 그 토지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계, 기구, 생산, 설비 등등 공업 소유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모아서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은 이 공장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에서 분리하여 건물만, 토지만, 생산 설비만, 공업 소유권만 따로 팔아먹을 수가 없고 또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즉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즉 물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게 공양재단, 광업재단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전부 다 토지, 건축물 2개만 중개하고 돈 받고 있죠.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중개했다는 분들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시험은 현재 중개와 관련해서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토지 건축물이 중요한 거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것만 열심히 암기하지는 마시라고요. 아까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더라도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16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사실 2문제입니다. 즉 용어의 정의하고 중개대상부는 각각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면 40문제를 공부하려고 하면 하루에 사실은 5문제씩 해야 되는데 8주 동안 하면은 5문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가장 안 중요하게 2문제밖에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러 문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첫 시간이 가장 어렵고 시험에는 가장 출제가 안 돼요. 계속해서 이제 수업만 들으시면은 충분히 공인중개사법 제가 80점 이상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